나는 엠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이 도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퀘니스베르크, 발트해 연안의 이 작은 항구 도시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고 겨울이 유난히 길며 사람들의 말수가 적은 곳. 이 도시의 공기는 냉정했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으며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침묵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1724년 4월 22일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는 마구 제작공이었고 어머니 안나 레지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근면함으로 견뎌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그리고 이 집은 나에게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질서였습니다. 규칙적인 삶, 절제된 언어, 통제된 감정. 이것이 이 도시가 내게 준 최초의 교육이었습니다. 퀘니스베르크는 프로이센의 변방이었지만 동시에 상업과 학문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항구를 통해 세계의 물건들이 들어왔고 대학을 통해 유럽의 사상들이 흘러들었습니다. 나는 이 도시 안에서 세계를 보았습니다.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도시의 질서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이성을 흐립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을 앞에 두고 너무 오래 고민하고 계신가요? 마음은 끌리는데 이성은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조용한 철학자의 삶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퀘니스베르크는 겉보기엔 상업 도시였지만 속은 매우 경건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경건주의.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프로이센 전역을 지배하던 정신이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형식적인 교회 의식보다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배보다 조용한 기도를, 교리의 암송보다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안나는 바로 그런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게 가르친 것은 신학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삶 자체로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으며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엠마누엘, 신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신단다. 경건주의는 나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쾌락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욕망에 끌리고 욕망은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둘째, 감정은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변덕은 도덕을 흔듭니다. 셋째, 인간은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할 존재입니다. 매일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공기 속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어쩌면 이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내가 감정보다 이성을 더 믿게 된 것은, 그리고 이것이 훗날 내가 사랑 앞에서 주저하게 된 씨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어머니 안나 레지나 칸트. 어머니는 1737년 내가 겨우 13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게 남긴 것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도덕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많이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간 적도 없고
철학책을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린 시절 친구와 다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나를 때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엠마누엘, 내가 그 아이를 때려도 괜찮겠니? 아니요. 그럼 그 아이가 너를 때려도 괜찮니? 아니요. 그렇다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어머니는 내게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누엘, 내가 한 행동을 다른 사람 모두가 해도 괜찮겠니? 만약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면? 만약 모두가 약속을 어긴다면? 만약 모두가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 세상에서 너는 살고 싶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거란다. 나는 훗날 이것을 정언명령이라 불렀습니다.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만 행동하라. 이 문장은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 쓰였지만 사실 이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순수히 성비판보다 먼저, 실천 이성 비판보다 먼저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어머니의 말투, 어머니의 양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또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누엘, 사람을 결코 이용하지 마라. 사람은 도구가 아니란다. 나는 이것도 훗날 정식화했습니다. 인간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 어머니는 철학자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삶은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평생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나는 어머니를 잃지 않기 위해 철학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퀘니이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 했지만 곧 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초심, 당시 유럽 철학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륙의 합리론이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는 이 전통은 이성만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의 존재도 영혼의 불멸도 세계의 질서도 모두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국의 경험론이었습니다. 로크, 버클리, 휴무로 이어지는 이들은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은 경험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신도, 영혼도, 인과율조차도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둘 다 의심했습니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을 과신했습니다. 이성이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왜 증명들은 서로 다른가? 이성이 전능하다면 왜 모순에 빠지는가? 한편 경험론자들, 특히 휴문 너무 회의적이었습니다. 인과율마저 습관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과학은 무엇인가? 도덕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경험의 우연에 불과하다면 보편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오랫동안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신은 증명될 수 있는가? 이성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성은 전능하지 않다. 그러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성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불멸도 우주의 시작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없다면 우리는 경험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성은 경험을 정리하고 법칙을 만들며 도덕을 세웁니다. 이 깨달음이 나를 순수히 성비판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이성의 한계를 그으려 했습니다. 이성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에서조차 1781년 나는 57살이었습니다. 그해 나는
순수히 성비판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난해하다고 했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순수히 성비판은 학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에 대한 고백서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이여, 내 한계를 알라.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물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형식입니다. 인과율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이성의 범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를 통해 재구성한 세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영혼은? 자유는?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형이상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영역을 넘보지 말 것. 그러나 도덕만큼은 이성으로 지켜낼 것. 우리는 신을 증명할 수 없지만 도덕 법칙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타인을 존중하라는 명령을 내면에서 듣습니다. 이것이 정언명령입니다. 이 책을 쓰며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나를 흔들지만 이성은 나를 지켜줍니다. 욕망은 변덕스럽지만 의무는 확고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도덕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사랑 앞에서도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이성의 법정에 세웠고 사랑은 그 법정에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도 사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 한 번은 젊은 시절, 한 번은 중년에. 2번 모두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번 모두 나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지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치적이고 차분하며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강의를 듣곤 했고 우리는 종종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삶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서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단지 편안함인가?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순응하려는 것인가?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그녀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인가? 나는 생각했고 또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도. 슬픔이 아니라 안도. 어쩌면 나는 결정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번째는 중년에 만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교양 있고 침착했으며 나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청혼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나는 물었습니다. 이것은 욕망인가? 의무인가? 결혼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상대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난 후였습니다. 이성은 옳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놓쳤습니다. 아니, 놓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강의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규칙적인 삶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질서가 아니라 공허를 채우기 위한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외롭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일 것입니다. 저녁이면 혼자 식사를 했고 밤이면 혼자 책을 읽었으며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는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삶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다고.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고 책을 썼으며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나는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라고, 이것이 존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 인간이 되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편 법칙이 될 수 없고 정언 명령으로 정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혼돈이고 모험이며 위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혼돈을, 그 모험을, 그 위험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철학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평생을 살고 보니 알겠습니다. 완벽한 철학자보다 불완전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1804년 2월 12일 나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퀘니이스베르크에서 태어나 퀘니이스베르크에서 죽었습니다. 이 도시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물리적인 도시뿐 아니라 내 마음의 도시도 떠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성이라는 성벽, 의무라는 규칙, 절제라는 질서. 나는 그 안에서 안전했지만 동시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철학자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 책을 읽고 내 사상을 논하며 내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새 비판서는 근대 철학이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언 명령은 윤리학의 금자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사랑 앞에서 서툰 인간이었습니다. 감정 앞에서 주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보다 의무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오래 고민하다 놓치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이성은 옳다고 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슴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완벽한 판단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은 철학 논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 늙은 철학자의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엠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끝내 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부디 나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